혹시 또 꺼지면 얘기해줘. 촬영 안 된 거 아니야? 자, 다음 10번. 그림은 별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주계열성, 적색거성, 백색외성. 아하, 이 태클을 타는 거 보니까 질량이 어느 정도? 태양 정도 되는 작은 별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나는 초거성, 초신성, 중성자별로 가는 걸로 봐서 이건 태양의 질량의 10배 이상 되는 큰 별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자, 1번 별의 질량에 따라 다르게 진화한다. 맞죠? 가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과정이다. 맞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나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그치? 초신성 폭발하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초거성 단계 때 중심부에서 우라늄까지 합성이 가능하다. 틀린 말이야. 뭐라고? 철이라고. 그거 꼭 기억해줘. 철이라는 거. 사실 우라늄이 철보다 더 무거워. 더 무거운 원소야, 우라늄이. 자, 11번.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억. 주계열성의 중심 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초고성으로 진화할 것이다. 어때요? 주계열성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났고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초고성으로 가는 거 맞지?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별의 중심핵은 마지막 단계에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될 것이다. 맞네. 그치? 디귿. 초거성의 중심핵에서는 탄소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아니에요. 철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가 돼야지 맞는 말이지. 현재 주계열성 단계라면 중심부의 온도는 1억 K가 넘을 것이다? 아니에요. 네. 얼마? 1000만. 1000만도가 조금 넘는 정도 수준. 그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나오는 열이라고 해봐야 한정되어 있는 열이라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갑자기 막 1억 도가 넘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더 큰 뭐 헬륨 핵융합 반응이나 이런 게 일어나게 되면 온도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약 1000만도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 수준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12번. 그림은 질량이 매우 큰 별의 내부에서 모두 핵융합 반응이 끝났을 무렵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제일 중간에 FE라는 녀석이 보여요. 철이 있죠. 자, 이후의 별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시오. 지금 철까지 왔어. 갈 때까지 간 거야. 초고성은 이제 마지막 초고성 단계에서는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야.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쓰라고 하면 초신성부터 언급을 해주면 되는 거지. 초거성인 상태이므로 초신성 폭발 후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진화할 것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열심히 쓰는구만. 야, 아주 훌륭해. 자, 두 번째.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설명하시오.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엄청난 열과 압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철을 재료로 해가지고 더 무거운 원소들이 더 무거운 원소들로 변환이 되는 것이야. 그것도 융합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것이지.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 시간에 쫙 다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아주 훌륭해. 생각보다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뿌듯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똑같은 내용을 사실은 내가 2학기 때, 지난 2학기 때 고1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요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강의를 했었거든. 훨씬 잘하는 것 같아. 그냥 그래. 자, 다음 7페이지. 그럼 또 여기서 생기는 거대한 의문. 오늘은 어디까지 해요? 라는 거대한 의문이 생기겠지. 미리 얘기해 줄게.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1페이지까지는 문제야. 문제니까 뭐 금방 넘어갈 것이고 12, 13, 14, 15까지가 일단은 목표야. 15까지가 일단 목표라는 거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페이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마지막은 별이 초신성 폭발에서 빵 터져서 그게 우주로 퍼져나간다까지 얘기를 했었지. 그러면 우주로 퍼져나간 물질들이 그냥 퍼져나가고 마느냐? 아니라는 거지. 그게 돌아다니다가 뭘 형성을 하게 되느냐 하면 마지막에 얘기했던 이런 행성 같은 것도 만들고 우리 몸도 만들고 그런다 그랬잖아. 그 부분을 지금부터 얘기를 하는 것이야. 그래서 태양계는 그러면 어떻게 형성됐느냐? 태양은 별이지만 태양계라고 하면은 태양뿐만 아니라 그거를 주변을 도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 의 행성들과 그 사이에 있는 뭐 소행성대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태양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거는 그럼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자, 태양계는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거대 성운에서 초신성이 빵 폭발하면 성운들, 별 찌꺼기들이 쫙 이렇게 생기겠지. 거기에서 약 50억 년 전에 형성이 되었다고 해요. 태양계가 형성된 지 대략 한 50억 년 정도 지났구나 알아두면 되고, 그러면 거기 그림에서 왼쪽에서부터 보면 태양계 성운의 형성이라고 해서 이 성운이라고 하는 건 별 찌꺼기들이야.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나온 그 찌꺼기들 속에서 거기서도 또 뭐가 있느냐면 조금이라도 더 밀도가 높은 부분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지. 그러면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주변에서부터 뭉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밑에 괄호 1번 태양계 성운의 형성. 안정한 상태로 있던 성운 내부의 가스와 먼지는 초신성 폭발로 흔들리며 거기서부터 이제 압력이 생기게 되면 밀도가 불균일하게 된다 이거지. 밀도가 불균일해져서 밀도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그 부분에 조금이라도 질량이 더 많으니까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주변부를 끌어당기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수축을 하면서 수축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질량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 끌어당기게 되면은 게다가 또 이게 두 개가 아니잖아. 엄청나게 여러 개가 있잖아. 그러다 보면 결국 얘가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지. 즉 회전을 시작을 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서서히 회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뭉치기 시작을 하죠. 성운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심부는 원시 태양. 뭐 어떻게 됐냐면은 전에 뭐 우리 은하가 뭐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며. 근데 이게 처음에 우리 그 태양계가 생길 때도 비슷한 형태가 됐다는 것이야. 중심부, 요쪽 중심부에는 많이 모여가지고 요게 원시 태양으로 진화가 되고 원시 태양이 되고 또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돌고 있는 거잖아. 돌다 보면은 무거운 물질은 태양에서 그나마 좀 가까운 쪽까지만 퍼지고 가벼운 것들은 더 멀리까지 이렇게 퍼져가지고 쭉 원반 모양으로 쫙 퍼진다는 거야. 퍼지면 여기가 원시 태양이었으면은 요쯤에 또 이제 좀 어느 정도 질량이 있는 곳이 생기면 거기에 이제 수성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하면서 쭈루룩 해가지고 이제 행성들이 태양에서부터 먼 쪽으로 해가지고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의 형성인데 이게 원시 태양이었으면 요걸 원시 원반이라고 하는 거야. 요쪽 바깥쪽에 있는 쪽을. 원반 모양으로 생겼었겠지. 아마도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성운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심부는 원시 태양, 그 주변부에는 원시 원반이 만들어졌고 태양은 우리 별 처음 태어나는 그거랑 똑같은 거야. 태양도 별이니까. 그래서 원시 태양의 중심부는 중력 수축으로 압력과 온도가 점차 높아졌고 태양이 형성되었다. 언제? 중심 온도가 1000만도가 넘어가면서 이제 태양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태양이 형성이 먼저 됐고 그 다음에 원시 원반에 여기도 이제 별 쪼가리들이 있었던 거지. 별 쪼가리들이 있었던 건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미행성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는 이제 행성이 생기는 구간이잖아. 이 부분이 이제 원시 원반이 되는 것이야. 원시 원반이 되는데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 처음에 미행성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이 미행성체라고 하는 건 일단 행성이라는 말이 들어간 걸로 봐서 아, 행성체? 그러면 행성이 되기 위한 쪼가리들인 것 같은데 미자는 뭐냐? 이 미자가 무슨 뜻일까? 그렇지. 이 조그만한 아주 하찮은 뭐 그런 거 할 때 미미한 존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것처럼 아주 작다라는 뜻이야. 아주 작은 행성체.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 대신에 개수는 얼마나 어떻겠니? 엄청나게 많은 거야. 미행성체는 지금 뭐 수금지와 목토 요것만 남았지만은 엄청나게 많았던 것이야. 미행성체라고 하는 거는 뭐 개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조그만한 것들이 여러 개가 쫙 여기에 이제 존재를 했었어.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아까 회전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 회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얘네들끼리도 서로 질량이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큰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행성체들이 붙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야.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충돌이라고 표현해야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조금 큰 녀석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미행성체들이 이제 와서 철커덩 이제 붙으면서 마치 이제 찰흙 덩어리에다가 조그마한 찰흙들이 이제 더해지는 것처럼 덩치를 점점 키우기 시작을 했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구찌가 생긴 것들이 이제 수성, 금성, 지구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일단 진화하기 전에 그 단계가 미행성체인 것이고 원시 원반에서도 중력의 작용으로 가스와 먼지 같은 물질들이 뭉쳐서 미행성체가 만들어졌고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 근데 이 미행성체들이 서로 충돌하여 원시행성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시행성의 성장 및 태양계의 형성에서 원시행성은 주변의 미행성과 물질을 계속 끌어들였겠지. 왜? 주변보다 질량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얘가 이제 태양 주변을 돌면서 계속 그 근처에 미행성체가 있으면 그냥 다 이렇게 빨아먹기 시작을 하는 것이야. 빨아먹는다 표현하니까 좀 그러네. 왜 우리 지우개 이렇게 막 지우고 보면 이게 지우개 똥 있잖아.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뭉치고 나서는 지우개 똥이 나오고 이렇게 붙이면 자꾸 커지잖아. 똑같은 거야. 미행성체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약간 덩어리 되는 애들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이제 다 부딪혀가지고 거기다 붙이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미행성체가
이렇게 원시 행성으로 되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지구도 그랬겠죠. 지구도 그랬을 거고 여기 지금 있는 행성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야.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자 봅시다. 지구형 행성 형성이랑 목성형 행성 형성이라고 해서 우리 중학교 때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이 얘기는 들었어. 어디까지가? 수금지 화까지가 지구형 행성. 그보다 멀리 있는 애들은 다 목성형 행성이었잖아. 근데 그거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니? 그렇지.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달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대부분 뭐 지각을 이루는 그런 애들이면은,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애들이면은 가까운 쪽, 태양에서 가까운 쪽. 그리고 밀도가 낮은 애들은 대부분 이제 수소라든지 이런 기체들이지. 기체들 같은 경우에는 태양에서 먼 쪽에 있는 행성들이 주성분이었잖아. 그게 아까 얘기했던 원시 원반이 회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질량이 좀 크고 밀도가 큰 애들은 멀리 못 가고 근처에만 분포를 하게 되고 그 밀도가 낮은 애들은 멀리까지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에 있는 애들은 목성형 행성이 되고 이쪽 가까운 쪽에 있는 애들은 지구형 행성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구형 행성은 태양과 가까운 쪽은 철, 산소, 규소 등의 무거운 원소들이 모여서 지각을 갖는, 웬만하면 지각을 갖는 그런 지구형 행성이 형성이 되었고, 목성형 행성, 더 멀리 쪽으로 간 애들은 가벼운 애들, 수소, 헬륨 등의 가벼운 원소들이 모여서 기체 중심의 그런 행성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또 뭐니? 태양계도 관심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조금 더 관심이 있지. 아까 여기 뭐 지우개 똥 뭉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지구의 형성과 생명체의 탄생이야. 자, 아까 미행성체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그랬지. 그 중에서 그나마 좀 큰 애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뭉치기 시작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행성체들이 말이 좋아서 흡수지 충돌을 한 거란 말이야. 그치? 충돌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파. 충돌하면 아프겠지, 당연히.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얘가 그냥 합쳐지는 게 아니라 열이 발생하고 이 미행성체 자체가 엄청나게 뜨거워져. 부딪혀서 에너지를 내놓으니까 뜨거워지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단계인 마그마의 바다 형성이라는 게 왜 그러냐? 미행성체가 부딪히면서 에너지를 내놓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 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 이런 뭐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녹아버린 거지. 액체 상태로 온도가 올라가서 녹아버린 거고 그게 바로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바다는 물로 된 바다가 아니고 이 철이라든지 이런 규소 이런 것들이 녹아서 온도가 너무 높아서 녹아서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 그거를 마그마의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상태가 되었어. 그 상태가 되었으니까 원래 얘가 별 조각이었을 때는 우주의 온도가 낮았잖아. 우주의 온도가 낮아서 고체 상태였는데 녹아버렸단 말이야. 액체가 됐으니까 유동성이 생겼지. 유동성이 생기면서 얘도 천체는 항상 생기면 회전을 해. 회전을 하니까 지금 액체 상태가 되다 보니까 밀도가 큰 애들, 그 중에서도 밀도가 큰 애들은 중심부로 점점 안으로 가라앉고 그 다음에 밀도가 낮은 애들, 가벼운 애들은 점점 지각적으로 분리가 일어났다는 것이야. 이게 그냥 고체 상태였으면 그게 안 됐을 텐데 마그마의 바다가 돼서 녹아버리니까 액체 상태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분리가 돼서 내부에 굉장히 이제 밀도 높은 물질들이 안쪽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밀도 낮은 물질들은 지표 근처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야. 그게 바로 핵과 멘틀의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철, 니켈 등의 무거운 물질은 중력의 작용으로 가라앉아서 핵을 이루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규소와 산소 등은 위로 떠올라서 멘틀을 형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쳤어. 지금 무슨 상태니? 액체 상태지. 액체 상태였어. 그런데 얘가 시간이 지나니까 뭐 액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수는 없잖아. 무슨 얘기냐면 바깥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계속 에너지를 주면 액체 상태를 유지하겠지만 원래 미행성체가 있었는데 지금 애가 돌아다니면서 많이 흡수를 했단 말이야. 많이 흡수를 하고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미행성체가 충돌하는 빈도가 떨어져. 왜? 이미 많이 먹었거든. 많이 먹었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갈 때랑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미행성체 충돌하는 빈도가 확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미행성체 충돌되는 빈도가 낮아지고 그 얘기는 지구의 온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야. 그랬겠지. 그러면 이제 액체가 무슨 상태가 되겠니? 고체. 그렇지. 고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표면 온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고 미행성체 충돌이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원시 지각과 원시 바다의 형성이 그 부분인데 지구의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왜 낮아졌냐? 미행성체 충돌 빈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졌어. 낮아지면서 지각을 형성하고 지각과 대기의 상호작용으로 바다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뭔가 되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지 않냐? 이렇게 해서 처음에 막 부딪혀가지고 온도 높으니까 액체 상태로 바뀌어가지고 좀 이렇게 순서대로 쪼로록 이렇게 쌓은 다음에 층상 구조를 만든 다음에 다시 이제 부딪히는 빈도가 줄어드니까 온도 떨어지면서 이제 바깥쪽에 이제 지각 같은 것도 좀 생기고, 그다음에 그게 식다 보니까 이제 뭐 그 물 같은 것들이 이제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원래 처음에는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었겠지, 온도가 높아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식으면서 바다도 형성이 되고, 바다가 비가 내리다 보니까 지각이 더 빨리 식고, 뭐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다는 거지. 뭐 지금 얘기하기로는 한 5분 정도 안에 얘기했지만 이 과정 전체가 몇 억 년이 걸린 거예요. 몇 억 년 동안에 걸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한두 시간 만에 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바다까지 생겼으니까 이게 있잖아. 생명체가 생기려면 중요한 게, 우리 지구에서 사는 생명체들은 대부분 다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하죠? 처음에는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 있었어야만 해. 그치?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애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나중에 동물이 나오고 뭐 이게 소비자가 나오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생산자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요 과정에 대해서 생명체 출현이라고 여기는 한 줄로만 되어 있지만, 요 과정에 대해서도 나중에 혹시 생명과학을 배우게 되면 굉장히 또 자세하게 요 과정도 세분화해가지고 뭐가 생기고 또 뭐 오존층이 생겼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한 내년쯤 되면 배우지 않을까. 내년까지 안 갈 수도 있고, 여튼 그 단계는 일단 생략하고 생명체가 출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바다에서부터. 그러면 왜 육지에서부터 시작 안 하고 바다에서부터 시작을 했을까? 라고 하면, 이때는 대기가 되게 이렇게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았고, 게다가 이 산소가 되게 낮았어. 대기 중에서 산소의 함량이 낮았던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식물이 아직 번성하기 전이라 가지고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지가 않았어요. 높지가 않아 가지고 오존층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지. 왜? 산소는 O2인데 오존은 어떻게 쓰죠? O3. 사실 이게 산소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더 추가가 돼 가지고 오존이 되는 거다 보니까 아직 오존층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육지에 나갔다가는 자외선에 타죽을 염려가 매우 컸어요. 그래서 오존층이 생길 때까지는 거의 육지 생물이 나오지를 못했었어. 그래서 먼저 바다에 광합성하는 조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쫙 번성을 하면서 걔네들이 산소를 막 공기 중에 뿜뿜뿜뿜 뿜기 시작한 거지. 뿜어가지고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오존층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야 드디어 육상으로 생물들이 걸어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걸어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어. 기어 올라왔겠지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됐다라고 해요. 자, 그 정도까지 해서 지구의 이제 형성 과정을 봤고, 우주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보면 우주의 주요 원소라고 하면 사실은 딱 두 가지야. 우리 지난 시간에 빅뱅 얘기할 때 무슨 핵이랑 딱 두 가지만, 뭐 양성자 7개 대 중성자 1개 비율로 해가지고 할 때 무슨 핵이랑 무슨 핵만 얘기했어? 수소핵이랑 헬륨핵만 얘기했잖아. 그래서 수소하고 헬륨이 전체 원소의 약 98%,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 그 외에 나머지 2%가 바로 우리 지금 요 부분을 이루고 있는 이 부분이라는 것이야. 그런 것들이 지금 뭉쳐 있는 상태인 거지. 지구라든지 별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그거 외의 공간이 워낙 넓고 거기에는 다 수소랑 헬륨 위주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지구의 주요 원소는 철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산소, 규소, 마그네슘, 니켈 순서로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인체의 주요 원소는 우리 주성분이 물이잖아. 물이다 보니까 물은 H2O죠. 그래서 그러면 수소가 2개고 산소가 하나니까 수소가 제일 많겠네요. 하지만 질량으로 따지면 O가 수소 2개 따위와는 비교 안 될 만큼 훨씬 크죠. 한 8배 정도 더 크기 때문에 이 순서로 보면 산소가 제일 크게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이런 순서로 된다고 해요. 근데 요거를 굳이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딸딸딸 외울 필요는 없고, 보통 이런 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옆에 있는 원그래프처럼 파이 차트 같은 거를 같이 좀 주는 그런 경향이 많으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말고, 일단 우주의 기본 원소 수소 헬륨이라는 거 그거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네, 자 그렇게 하고 8페이지로 가가지고, 자 13번
태양계의 형성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성운 주변에서 초신성이 폭발하니까 성운이 어떻게 돼? 성운이 밀도가 불균일해지며 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은 거기다가 그 영향에 의해서 성운이 회전하기 시작을 한다 라고 해서 회전하며 라고 이렇게 회전이라고 적어도 돼요. 그래서 회전하며 원반 모양이 형성이 되었다. 회전하는 원반에서 중력의 작용으로 얼음, 티끌, 가스 등이 뭉쳐서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미행성체. 미행성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한두 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엄청나게 여러 개가 만들어졌지. 자, 원시 태양의 중심부는 중력 수축으로 압력과 온도가 점점 높아졌고, 지금 이게 원시별 상태야. 그치? 원시별 상태에서 점점 높아지다가 1000만도가 넘어가는 순간 수소행륜화 반응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 생성되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수많은 미행성체가 서로 부딪히고 뭉쳐져서 큰 원시 행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원시 행성이 되었을 것이고, 이때 뭐 부딪히면서 막 뭐가 녹아내리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자, 태양과 가까운 곳에는 지구형 행성, 먼 곳에는 땡땡형 행성이 성장하였다. 무슨 형? 목성형 행성이 성장하였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에 대해서는 옆에 왼쪽에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야. 그렇지? 중3 때 나왔던 내용이니까 그 내용에서 더 나오는 거는 딱히 없습니다. 딱히 없으니까 그쪽 왼쪽에 있는 거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4번. 태양계 행성들을 물리량에 따라 두 집단으로 분류한 것이다. 그러면 평균 밀도랑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나와 있네. 그러면 A는 지구형인가요? 목성형인가요? 지구형이지. 그치? B는 목성형이고. 그러면 A는 지구형 행성, B는 목성형 행성이다. 맞고. A는 단단한 고체 표면을 가지고 있다. 맞네. A는 B보다 저온의 환경에서 형성되었다. 이거 어떨 것 같니? 자, 잘 생각해봐. 어느 게 더 저온의 환경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려니까 중요한 게 뭘까?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야.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니까 지구형 행성이 태양으로부터 더 가까웠지. 목성형 행성은 지구로부터 더 멀었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지구형 행성이 더 고온의 환경에서 형성이 된 것이야. 태양으로부터 가까우니까. 그래서 A는 B보다 저온의 환경에서 형성되었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B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목성형 행성은 수소와 헬륨 맞지. 그 다음에 A는 녹는 점이 높은 물질로 이루어진 미행성체가 성장하여 형성되었다. 이거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이라고 하는 게 뭐 그런 것들 있잖아. 우리 자연계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녹는 점이 높은 거잖아. 그러니까 지구형 행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이지. 철, 규소 이런 것들이 녹는 점이 뭐 1000몇백 도, 뭐 몇천 도 이렇게 높잖아. 철의 녹는 점 몇 도인지 아니? 몰라요. 철이니까 천이냐? 1350도 정도, 그 정도가 된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B는 원시 태양에서 가까운 곳에 철, 규산염 등으로 이루어진 미행성체가 성장하여 형성되었다. 아니네. A에 대한 설명이죠, 저거는. 자, 다음 15번. 자, 요거는 제가 말하지 않을 테니 한번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한번 머릿속으로 흐름을 한번 생각해 봐봐. 먼 옛날에 무슨 일부터 시작했을까? 그래서 혹시 제일 첫 단계가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일 첫 단계는 미행성체 충돌이야. 미행성체 충돌이 첫 단계고. 됐니? 그리고 아마도 제일 마지막은 생명체 출현이겠지? 다 했어요? 자, 그래서 나다 라마가 라고 썼겠지? 아마도 다들? 왜 그러냐면요, 미행성체가 충돌을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뜨겁잖아요. 열받았잖아. 그래서 녹았어. 녹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밀도대로 분류가 된다고. 핵과 멘틀이 분리되는 거. 그게 그 다음 단계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미행성체가 점점 덜 충돌하면서 온도가 쭉쭉쭉 떨어져서 이제 고체로 굳어져서 원시 지각과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되었다. 그 순서로 가야 되는 거지. 자, 그럼 16번. A는 사람에서 제일 많은 거, 나머지들을 보아하니 산소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 라는 거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산소가
제일 많다. 맞고. 그 다음에 B 지구에서 보면은 니켈, 뭐 산소, 규소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지구의 핵의 주성분은 철과 니켈이잖아.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들어가는 건 철이겠구나. B는 철이구나 라고 해서 B는 초고성 단계에서는 생성되지 않는 원소이다. 아니죠. 초고성 단계에서 철까지 형성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X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거 표시할 때 꼭 그렇게 옆에 있는 거에 동그라미 하려고 하지 말고 문장 옆에다 그냥 X 이렇게 써도 돼. 아니 되게 힘들게 이렇게 가지고 하고 있길래 한번 얘기해봤어요. 자, 지구와 사람을 이루는 대부분의 원소는 우주 초기에 생성되었다. 우주 초기는 무슨 말이냐? 우주 생성 초기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아니죠. 왜? 우주 생성 초기에 생성된 건 수소하고 헬륨이야. 그치? 수소하고 헬륨이 초기에 형성된 거고 나머지 것들은 별이 일단 한번 탄생하고 걔네들이 죽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이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주 초기에 생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야, 우리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이 9페이지부터 나오는 문제 13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지요. 같이 풀어보고 숙제에서 숙제 부교재에 어차피 요거 관련해서 연습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요 문제는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왜 쉬었다 하고 싶지? 네. 쉬었다 하면 쉬는 동안에 한 10분을 쉬면서 요 문제를 다 풀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막 푼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안 쉬면 그냥 같이 풀 거고 그러려 그랬죠. 그래요? 좀 쉬었다가 그래 그러면 쉬었다가 하고 지금 27분이잖아 27분이니까 40분까지 13분을 쉬는데 그 사이에 뭐 몇 분을 쉬고 몇 분을 풀든 상관없으나 13번까지 풀어보세요. 풀어 이거를. 오호. 된데 있어요?
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어제부터 설명한 거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한 12문제, 13문제 정도 있으니까 어디 이해를 좀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고. 뭐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막 이랬어. 당연히 켰죠. 자, 1번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온도가 서서히 낮아졌다. 네, 맞아요. 또 여기서 또 고민을 하지. 온도가 급격히 낮아진 건 아닐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너무 그렇게 피곤하게 살지 말고 온도가 서서히 낮아졌다 맞는 얘기고요. 자, 우주는 고온 고밀도의 매우 작은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의 기본적인 얘기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 디귿 우주 탄생 과정과 더불어 기본 입자의 형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 기본 입자가 뭐였어? 쿼크하고 경입자 요 두 가지를 기본 입자라고 했었죠. 그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빅뱅 우주론이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대들이 외운 거 중에 첫 번째 문제 벌써 했네. 자, 다음 2번. 보기는 초기 우주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들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자, 시간 순서대로. 그럼 뭐가 제일 먼저가 나올까요? 그렇죠. 쿼크와 전자가 형성되었다. 디귿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은 그렇지. 양성자 아니면 중성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기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렇지. 중수소의 원자 핵 나오는 거. 원자 핵 얘기를 골라주고 그 다음은 원자가 형성되는 걸로.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우주에서 원자가 생성될 당시의 구성물질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시기를 보니까 그림이 어떻게 돼 있냐면 헬륨 원자핵이랑 수소 원자핵이라는 건 써 있는데 그리고 전자라는 게 아무렇게나 마구마구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 그치? 원자핵 있고 전자도 있는데 얘네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라는 거지. 가는 그래. 근데 나는 어때? 나는 이제 그치 원자핵이 아니라 원자라고 나와 있는 걸로 보아서 아 전자가 드디어 이제 그 원자핵에 속박이 돼가지고 원자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구나. 그렇게 차이점을 알면 돼. 자, 그럼 가시기의 우주는 불투명했다. 어떻다 그랬어요? 그래, 전자가 너무 나대가지고 빛이 똑바로 나가지 못했다 그랬으니까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나시기의 빛은 우주로 퍼져나갔다. 그렇죠, 퍼져나갔다고 했죠. 이게 뭐라고요? 투명한 우주라고 하고 이러한 복사를 땡땡땡땡 복사. 우주 배경 복사. 그렇지, 우주 배경 복사가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디귿 가시기에 전자는 원자에게 붙들리게 되었다. 아니요, 나시기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을 골라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 가는 업 쿼크와 다운 쿼크로 만들어진 입자이고 나는 헬륨 원자 핵을 나타낸 것이다. 덥지 않니 얘들아?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니까 아주 열심히 보게 되는데 A는 위 쿼크가 2개고 아래 쿼크가 1개인 거. 그러니까 A는 양성자, B는 그렇지 U가 하나고 D가 2개인 걸로 봐서 B는 중성자구나. 자, 그러면 기억은 B는 양성자이다. 땡이네. 기억은 틀린 말이고 주기혈성 내에서 A와 B를 이용하여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반응이 일어난다? 이게 뭔데?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용해가지고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주기혈성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뭐죠? 그렇지, 수소 핵융합 반응이지. 수소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이면은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거잖아. 그러면 수소의 원자핵이라는 게 뭐였어? 수소의 원자핵. 수소는 원자핵이라고 하면 양성자 1개 그리고 중성자는 없죠. 양성자 4개 요거를 가지고 막 이제 중성자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느냐면은 양성자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수소 원자핵인데 요것들을 4개를 뭉쳐가지고 헬륨 원자핵으로 만드는 거가 사실은 아니고 여기에 중성자가 추가가 돼요. 추가가 돼가지고 결국 이제 그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과정 부분이 어디에 좀 설명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앞에서 그 부분을 내가 자세하게 설명 안 했는데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오른쪽에 조그맣게 되어 있는 줄 중에서 헬륨 원자핵의 생성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중수소 원자핵과 양성자의 결합 후 중성 결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수소 원자핵과 중성자의 결합 후 양성자 결합에 의해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되는 것이 있어. 그래서 이 2개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 4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이야. 그래서 이 니은 보기를 보면서 주기혈성 내에서 A와 B를 이용하여 A가 양성자고 B가 중성자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용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야. 왜? 수소 원자, 그 수소 핵융합 반응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수소 원자핵이 양성자 한 개짜리 요거니까 요거 이용해가지고 헬륨으로 바꾸는 거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면 1페이지에 있는 그 오른쪽 부분에 있는 거는 설명 안 해주시나요? 설명하면 왠지 그대들이 굉장히 괴로워할 것 같아서 일단 뺐었어요. 일단 뺐었고 혹시나 요거 16번 안에 요 진도를 다 나갔는데도 시간이 좀 남는다. 그러면 그 부분 약간 심화 과정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자, 디귿. 나를 이용한 핵융합 반응. 그래? 나를 이용한 핵융합 반응이라는 것은 헬륨 핵융합 반응이지. 적색거성, 초거성 내에서 일어나며 중심부의 온도가 1억 K 이상 되면 일어난다. 요거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헬륨 핵융합 반응은 초고성 그리고 적색거성에서 일어난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거 일어나려면은 중심부의 온도가 1억 도 이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얘기. 따라서 답은 4번 니은 디귿을 골라주면 되겠죠. 자, 5번. 다음은 빅뱅 이후 현재까지 경과된 시간을 약 38만 년 전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A는 그러니까 빅뱅으로부터 38만 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리고 B는 38만 년 이후 현재까지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렇지. 2번. A 시기에 우주 배경 복사가 생성되었다? 아니죠. B 시기에 생성된 거죠. 아유, 잘 푸네. 자, 6번. 그림은 각각 A에서 D 원소가 들어있는 방정관에서 방출되는 빛을 관찰하여 얻은 방출 스펙트럼과 어쩌고 저쩌고 했대요. 미지의 별까지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에서 D 원소는 모두 서로 다른 종류의 원소이다. 어떤 거 같니? 선을 보아하니 위치라든지 개수라든지. 그렇지. A, B, C, D 뭐 이렇게 뭐 특별히 포함하고 있는 그런 거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이다. 맞는 얘기.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미지의 별에는 A에서 D 원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아니요. 일단 딱 봐도 C 없고 B도. B도 없고 인 것 같지. A하고 D 정도만 아마 포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보입니다. 요거는 옛날에 중학교 때 불꽃 반응 그 스펙트럼 보듯이 그 문제 풀듯이 풀어주면 되는 문제야. 자,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고 디귿. 천체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알아낼 수 있다. 알아낼 수 있겠지.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7번. 다음은 빅뱅 이후 우주의 진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 해가지고 쭈루룩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순서를 해보면 어느 게 제일 먼저 나왔을까? 가나다 중에서. 그렇지. 나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은 가, 그 다음은 다. 그래서 보기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순서는 나가다 순이다 그랬으니까. 자, 그리고 가시기. 가시기가 언제냐 보니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는데 그때 이미 양성자랑 중성자 개수비가 어떻게 된다 그랬었어? 7대 1. 그렇지? 그러니까 니은 보기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리고 투명한 우주 시기에 3000K의 우주 배경 복사가 나타났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 그때 온도가 한 3000K 정도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쉽지 않니? 네. 네. 자, 그러면 8번. 그래, 그럼 대답이 필요했어. 자, 8번. 그림은 이 뭐 WMAP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위성으로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관측을 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여기서 나온 게 뭐였냐면 2.7K 우주 배경 복사가 나타난 게 요거거든. 그래서 일단 기억, 빅뱅 이론의 증거이다. 맞죠? 그다음에 원자가 생성되면서 나타났으며 현재 3000K의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된다. 자, 니은은 원자가 생성되면서 나타났으며라는 말까지는 맞아. 그런데 현재는 그때 나왔던 건 3000K였을 것이고 현재는 2.7K의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된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그때는 3000도였지만 지금은 2.7도밖에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디귿은 우주 배경 복사의 불균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우주의 천체가 생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위에 그림을 보면은 약간 이렇게 조금 더 밝은 부분이 있고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이 있고 얼룩덜룩하게 나와 있잖아. 완전 균일하게 매끈하게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온도가 조금 더 낮고 조금 더 높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주가 완전히 뭐 밀도가 균일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천체, 뭐 별이든 행성이든 이런 것들이 생성될 수 있었던 거니까 디귿은 전체적으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을 골라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9번. 그림은 빅뱅이 일어난 후 우주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빅뱅 이후 우주의 크기가 증가하여 하며 온도와 밀도가 낮아졌다. 어때요? 맞아요. 뭐 사실 그림까지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말만 봐도 맞는 얘기야. 그치? 빅뱅 이후에 밀도, 온도 다 낮아졌지. 기억은 맞고. 그럼 니은 우주 배경 복사는 B 시기부터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A랑 B를 봐야 되겠지. 자, 쭉 보니까 왼쪽이 더 옛날이겠죠. 아마도 쿼크랑 전자가 마구마구 있다가 A에 나와 있는 A 선에 걸려 있는 저게 뭘까? 네 개가 뭉쳐져 있는 거. 이렇게 A 선에 보면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무슨 개구리알 같이 생긴 거 이렇게 네 개가 걸쳐져 있잖아. A 선 있는 곳에. 이게 바로 원자. 헬륨 원자 핵. 헬륨 원자 핵이니까 네 개짜리 동그라미를 해놓은 게 헬륨 원자 핵을 나타낸 것이야. 얘가. 그렇게 눈치를 채주면 되는 것이죠. 아, 헬륨 원자 핵이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원자가 구성된 건 아니네. 이게 언제라고? A 선일 때. 그랬던 것이고 그 다음 B 선에 있는 걸 보니까 이제 B 선에 있는 거는 원자. 그렇지. 이제는 요거 네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주변에 그림을 못 그리겠다. 거기에 뭐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그림까지 같이 있지. 그래서 B선에 있는 게 이제 헬륨 원자가 형성이 됐구나. 라고 이렇게 원자. 요 주변에 이렇게 뭐 고리같이 고리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거기 보면. 네, 그래서 이제 B 시기에 이제 원자가 생겼구나. 자, 그러면 니은 우주 배경 복사는 B 시기부터 나타났다? 맞네. 맞죠? 네. 그 다음에 디귿. A 시기에서 중성자와 양성자의 B가 1대1이었다? 아니죠. 이미 이때 7대1이었어. 7대1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답은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왜 그럼? 이제 네 문제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소 얘기할 건데. 자, 10번. 그림 가는 어느 별의 진화 과정을 나는 어느 단계의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자, 보아하니 주기혈성 다음 단계로 나오는 게 적색거성이 아니고 초거성이 나오네. 하하, 이 별은 태양의 질량의 10배 이상 되는 큰 별이구나. 알 수 있죠. 자, 기억. 가는 질량이 태양만한 별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틀렸네. 그치? 그 다음에 니은 태양은 나 단계에 속한다. 나 단계를 보아하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니? 수소 원자 4개가 헬륨과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써있네. 그치? 그런 걸로 봐서 수소 핵융합을 하고 있는 단계니까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디귿 초신성 폭발을 통해 철과 같은 원소가 생성된다? 아니죠.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된다 라고 해야 되니까 답은 1번 니은만 골라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 성운이 주기혈성을 거쳐서 C에 들어갈 말은 뭘까? 11번에서 C에 들어갈 말. 위에 표 같은 거에서. 그렇지. 적색거성. 아주 잘 따라오고 있어요. 지연아, 그치? 자, C는 적색거성이고요. 기억 보기부터 보자. A하고 B 내에서는 수소 원자핵을 이용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맞네요. 주기혈성이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 맞죠? 기억 맞고. 그럼 니은 C는 적색거성은 중심핵에서 탄소까지 만들 수 있다. 네. 맞죠? 그렇죠. 적색거성은 산소까지.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나와 다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이것도 맞네. 그치? 초신성 폭발 이후에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모두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문제 유형이 왜 다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맞는 거 고르는 거밖에 없냐? 라고 괜히 막 시비 한번 걸어보고. 자, 12번. 그림 가는 서로 다른 별의 진화 과정을 나는 어떤 별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바. 일단 가를 보아하니 좋아요. 뭐 좋은 내용이고 나를 보니까 이거는 저거구나. 초고성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거. 그 정도까지 알아주면 되겠죠. 자, 기억. 초고성이 A와 B로 나뉘는 기준은 별의 질량이다. 맞아요. 블랙홀이 될지 중성자별이 될지 그것도 별의 질량이 얼마나 컸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주기혈성 상태에서 질량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거 가지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은 맞고 니은 나는 적색거성의 내부 구조에 틀렸네. 그치? 초고성의 내부 구조지. 그다음에 디귿 핵발전에 이용하는 우라늄은
행성상 성운에서 얻어졌다? 아니에요.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생겨났죠. 그래서 답은 1번 기억만 골라주세요. 13번. 자, 뭐가 많은데 우주는 뭐랑 뭐가 제일 많다 그랬죠? 그래요. 수소와 헬륨이 제일 많으니까 A가 수소가 되겠네요. 나머지 헬륨이 있으니까. 그 다음 B는 뭘까?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제일 많은 거 철이 되겠지. 자, A는 빅뱅 이후 우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원소이다. 맞지? 빅뱅 이후라고 해서 뭐 빅뱅 이후 뭐 10만 년이 지났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 그치? 빅뱅 이후 만들어진 원소이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B는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의 내부에서 가장 나중에 만들어지는 원소이다. 철. 그렇지. 맞는 얘기지. 철은 별의 내부에서 가장 나중에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원소 중에는 제일 마지막 원소인 것이야. 되게 말장난 같지? 자, 디귿. 지구와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모두 초신성 폭발로 인해 만들어진 원소들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뭐 수소라든지 헬륨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들어있었다면 이 디귿 보기도 맞는 말이 될 수 있었겠지만 사람 몸 구성하는데 수소도 꽤 많이 들어가 있어. 그거 보니까 수소도 꽤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 11%나 차지하고 있잖아. 그리고 지구를 구성하는 데에는 뭐 수소가 별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말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답은 2번 기억 니은만 골라주면 된다는 것이죠. 아이고, 자 그래서 요거를 풀므로써 숙제 문제가 아마도 꽤나 후루룩 하고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없음? 슬프다 야. 자,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있을 거죠? 네. 아 그래요. 자. 아니에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잖아요. 자, 우리 그러면 힘을 내서 우리 자 이렇게 한번 팔을 한번 쭉 편 다음에 기지개를 한번 펴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구 만들어지고 생명체 나오는 데까지 했어. 생명체 나오는 데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어는 뭐냐면요.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이라는 녀석을 하도록 하겠어요. 이게 무슨 단원이랑 관련이 있느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그 원소 파트 있지, 원소. 네. 원소 파트에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고 요번에는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주기율표를 조금 더 공부를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나와 있는 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거 중학교 때 몇 번까지 외웠니? 20번까지? 20번까지는 다 외웠지? 아, 그러면 충분해. 솔직히 그 이후에 원소를 더 외울 필요는 없어. 원소를 더 외울 필요는 없고 대신에 이제는 주기율표를 보는 법을 알면 돼. 요 이제 표를 이런 식으로 주면은 이게 주기율표인데 자, 차근히 해보자. 자, 마음만 급해서. 자, 12페이지. 원소들의 주기성. 원소의 분류. 원소는 성질에 따라 크게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눈다. 어허. 나 왠지 금속이 뭔지 알 것 같아. 철 같은 거 아닐까? 그래, 철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금속들 그런 것들이 요 금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들어가는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들이 전부 다 비금속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들의 상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 나트륨은 금속일까 아닐까? 아니요. 하하, 나트륨도 금속이에요. 칼륨은 금속일까 아닐까? 아니요. 하하, 칼륨도 금속이에요. 칼슘은 금속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하하, 칼슘도 금속이네. 자, 철은? 맞아요. 철은 맞아요. 그러면은 염소는 금속일까 아닐까? 아니죠. 그래. 드디어 이제 염소 금속 아닌 거. 그 다음에 플로르 아나. F라고 쓰는 그거는 금속일까 비금속일까? 지금 두 개로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누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 맞아요. 오, 마그네슘 본 적 있어? 네. 자, 뭐 지금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하면은 원래 수십 개를 다 할 수 있는데 수십 개를 다 해놓고 나면 거기 있는 주기율표 상에서 딱 절반으로 자르는데 그 자르는 선을 어디로 자르냐면 12족까지. 그 숫자가 잘 보이냐? 왼쪽 위에 보면 1족부터 시작해서 1족, 2족, 3족, 4족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족수가 하나씩 늘어나거든? 네. 그렇게 하다 12족까지 딱 잘라서 정확히는 이게 완전 딱 잘라지진 않고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잘라지긴 하는데 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편은 다 금속 원소, 오른쪽 편은 다 비금속 원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 그거야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자른 거거든. 그래서 우리 부교재를 한번 펴보자. 부교재에 보면 이제 칼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주기율표를 혹시 둘 다 없니? 아하, 이 친구들. 윤서야, 책에 있지? 네, 여기서 펴가지고 보여줄게. 자, 몇 페이지를 펴느냐 하면요, 28페이지. 28페이지를 펴보시면 이렇게 칼라로 아름다운 녀석들이 나와요. 아름다운 녀석들이 나오는데 여기 12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위에서부터 한 칸씩 한 칸씩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내려가면서 지금 이렇게 누리끼리하게 돼 있는 애들, 얘네들이 금속 원소인 거야. 그러니까 금속 원소가 엄청 많지, 생각보다. 수소도 금속이에요? 아니요, 수소는 아니에요. 수소는 아니고 누리끼리 한 애는 금속. 그 다음에 여기 약간 색깔이 조금 청록색. 얘네들은 금속이랑 비금속의 중간 정도 되는 준금속이라고 얘기를, 중금속 말고 준금속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녹색으로 돼 있는 애들, 얘네들만 비금속 원소가 되는 것이야. 오, 야, 생각보다 금속 원소가 되게 많네. 그치? 그 정도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돼 있고, 12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이런 형태로 있구나 정도. 플러스 경훈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수소는 금속 원소가 아니구나. 야, 솔직히 수소가 금속 원소라 그러면 너무 심하잖아. 그치? 그 정도까지 일단 금속이랑 비금속을 나눈다 정도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라는 것까지 알았고 그러면 걔네들이 뭔가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공통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 자, 금속 원소라는 녀석은 특징이 그냥 공통점이 광택이 있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하고 외부에서 힘을 가해도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변하면 얇게 펴지는 성질이 있다. 이게 일단 공통적으로 이런 성질들이 있다는 것이야. 그러면 여기서 드는 거대한 의문, 정말요? 나트륨이 그래요? 나트륨이 그래. 혹시 나트륨 이렇게 조각 본 적 있니? 아니. 나는 근데 이 얘기 분명히 들은 사람도 있을 텐데, 내가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아니 사실 조금 더 옛날 얘기를 하면 우리 어머니는 화학 선생님 출신이셨어.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 출신이셔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이렇게 화학과 관련된 뭐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단 말이야. 이 8살짜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저 불꽃놀이를 보면서 이것은 금속의 불꽃 반응 색깔이야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주셨어. 머리를 감기면서 이 비누가 녹는 것은 염기의 성질이라서 단백질을 녹인단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주셨단 말이야. 알아들었겠니? 뭐 못 알아들었지만 그냥 듣는 척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과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고등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동아리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4개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너무 가혹하지 않니? 가혹한데 어쨌든 나는 그래서 화학을 선택을 했지. 화학을 선택을 해서 그 화학 동아리를 했더니 좋은 점이 뭐였냐면 물리 실험실, 화학 실험실, 생물 실험실, 지구과학 실험실이 다 따로 있었거든? 따로 있었는데 화학 실험실 안에는 뭔가 되게 시약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학교에서 시약장이라 그러면 뭐 한 요 정도 사이즈가 되면 엄청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한 4배 정도 되는 정도의 시약장이 있었어. 그러니까 갖가지 비싼 것들도 다 있었다는 거지. 원래 이 화학약품들이 실험용 이런 것들이 되게 비싸거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막 이것저것 해집기 시작을 했죠. 해집기 시작을 하고 그거 보면은 또 이렇게 늘 볼 수 있는 흔한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좀 뭔가 이렇게 좀 독특해 보인다든지 아니면 비싸 보인다든지 아니면 몸에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하루는 요 나트륨이라고 딱 써 있더라고, 통에. 근데 나트륨인데 통이 플라스틱 통이 아니야. 플라스틱 통이 아니고 갈색으로 된 유리병 본 적 있니? 좀 되게 두꺼운 거. 두껍고 무거워. 아니 그건 화장품이고. 에스티 로더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 엄마들이 이제 그 아빠들 출장 갔다 오면은 항상 사오기를 기대한다는 그 갈색병. 어쨌든 색깔은 갈색병 맞아. 유리로 된 갈색병에 나트륨 Na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야. 그래? 아니 뭐 이렇게 나트륨을 이렇게 갈색에다가 굉장히 또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보관을 해놨나 하고 이제 꺼냈지. 아무 죄책감 없이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뚜껑을 이제 열어봤어. 열었더니 뭐가 안에 찰랑찰랑해. 야, 나트륨이 액체였어?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냄새가 딱 코를 찌르는데 석유 냄새야. 기름 냄새라. 이렇게 액체 기름이 들어있는 거야. 물이 아니고 기름이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쓱 들여다보니까 물론 바깥에서도 어느 정도는 보이지만 갈색이라서 잘 안 보이거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놀랍게도 나트륨 덩어리가 요 내 손가락 한 2개 정도 되는 덩어리, 요런 정도 굵기가 되는 게 진짜로 금속 덩어리처럼, 그냥 겉보기로는 약간 이렇게 좀 지우개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들긴 하는데, 광택도 있어요. 광택도 있고 번쩍번쩍한 그런 녀석이 기름 속에 쑥 들어가 있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호기심이 생겼잖아. 왜 이걸 기름에다가 넣어놨을까? 라고 하면서 이제 친구 옆에, 혼자서 하지는 않았어. 그래서 친구랑 같이 이렇게 둘러보던 중에 친구한테, 야, 이거 나트륨 이거 왜 기름에다 이렇게 넣어놨냐? 그랬더니 친구가 똑똑한 친구였어.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이거 나트륨 있잖아. 이거 공기 중에 냅두면은 금방 표면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그 상태에서는 뭔가 이렇게 광택이 좀 나는데, 공기 중으로 나오는 순간 거기에 허옇게 이렇게 껴버려. 그러니까 뭐 1초 만에 그런다는 건 아니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바깥쪽이 허옇게 해가지고 산화가 돼버리는 거지. 산화가 돼버리고, 그리고 더 문제는 물이랑 닿으면 난리 난다는 거야. 왜? 아니 금속이 물에다가 넣는다고 뭐 갑자기 뭐가 돼? 폭발한다는 거야.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꺼냈지.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이제 이만한 거였는데 잘랐어. 자르는데 자르는 것도 되게 쉬워. 금속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금속을 잘라? 네가 무슨 뭐 초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트륨은 굉장히 물러. 굉장히 무르기 때문에 손톱으로 이렇게 끊기만 해도 끊어지고, 이렇게 이 정도 두꺼운 게 있으면 이렇게 손으로 잡아가지고 마치 그 스니커즈 반으로 쪼개는 듯한 느낌, 초코바 같은 거 쪼개는 느낌으로 이렇게 띡 쪼개면은 잘라져. 그 정도로 무르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잘라서 요만하게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사이즈를 이제 갖고 나왔어. 나머지는 이제 다시 놓고 갖고 나와서, 그 학교 앞에 이제 연못 같은 게 있었거든. 물고기도 이렇게 좀 다니고 그런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다 이제 이게 그렇게 물에다가 던지면은 뭐 재밌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서 이제 갖고 나간 거지. 갖고 나와가지고 거기 앞에 이제 친구하고, 야, 이거 일단 주변에 없는지 봐. 그랬더니, 야, 없어. 사람 없고. 뭐 선생님도 왜 없었는지 모르겠어. 분명히 누군가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CCTV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흔하지 않아서 아무 죄책감 없이,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고 그거를 이제 투하 딱 했단 말이지. 근데 갑자기 붕 하면서 물기둥이 무슨 뭐 이렇게 산신령 나오듯이 이렇게 물기둥 훅 이렇게 솟아오르더라고. 아, 이거 장난 아니네 하고. 그게 반응성이 되게 커요, 이 나트륨. 그리고 나트륨뿐만 아니라 칼륨이라든지 칼슘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해. 뭐냐면 실제로 이게 또 보면, 야, 이게 금속이었어 싶은 그런 것들인데, 대부분 광택도 있고 진짜로. 그 다음에 산소랑 물이랑 반응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애들이 있고, 방금 얘기한 게 뭐였냐 하면은 전부 다 1쪽에 있는 애들이야. 1쪽. 자, 1쪽에 있는 거, 여기 이 표에서 보면은 뭐를 족이라고 하고 뭐를 죽이라고 하느냐면, 세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족이라 그래. 족. 이 족자는 부족이라고 하는 그 족자야. 같은 종족이라고 얘기할 때 그 족을 1족, 2족, 3족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그렇게 써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기라고 하는 거는 가로줄로 같은 녀석이면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하나씩 내려가면서 커지는,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1주기에 있는 걸 보면 수소는 빼고, 수소는 금속이 아니니까 수소 빼고,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프랑슘까지.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리튬, 나트륨, 칼륨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애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에다 넣으면 정확히는 이제 폭발한다기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기체가 한꺼번에 발생을 하면서 그게 폭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소리도 크고 물도 이렇게 솟구쳐 오르고 진짜 그래요. 게다가 이거 되게 비싸. 아까 비싸다는 얘기를 안 했구나. 진짜 비싸. 요만한 한 덩어리면 수십만 원이야 이게. 수십만 원짜리 시료기 때문에 그런 장난을 하면 안 돼요. 혼나요. 자,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을, 왜 책을 덮어버리냐? 그런 애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요거 족마다 약간씩 이렇게 성질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것도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라고 하는 녀석은 대부분 기체 또는 고체로 존재를 하고, 그래? 액체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지. 기체 또는 고체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액체가 잘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전도성이 낮다는 얘기야. 전도성이 낮고 다른 원소와 결합하여 다양한 물질을 만드는 그런 애들이 되는데, 수소, 탄소, 산소, 인, 헬륨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죠. 자, 주기율표는 그러면 누가 만들었어요? 라고, 어떤 놈이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표를 막
길게 만들었을까요? 라는 그런 얘기가 있겠지만은 일단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주기율표가 뭐냐? 원소를 원자 번호 순서와 화학적 성질을 기준으로 배열을 한 거다. 그래서 원자 번호 순서? 그러면 1번이 수소, 2번이 헬륨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쭉쭉쭉쭉 위에서부터 왼쪽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쭉 해가지고 20번까지는 외웠다 그랬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것, 그것이 주기율표구나. 그러면 이 중에서 주기라고 하는 거는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며 1에서 7주기가 있다. 그런데 이 주기가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중요한 부분인데 원자 구조가 이렇게 동그랗게 보통 그린다고 했죠. 그러면은 중간에 원자 핵이 요만하게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전자가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림을 그릴 때 막 전자를 막 아무데나 막 그렸잖아. 그게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전자가 껍질 형태를 왜 또 참 아이고 참 이런 식으로 껍질 형태로 동심원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는 게 편하다 보니까 제일 안쪽에서부터 전자가 채워진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안쪽에 있는 거를 1주기, 제일 안쪽에 있으니까 1주기. 1주기에는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 2개가 들어가면 안정해져. 그래서 1주기에는 1번하고 2번 딱 2개밖에 없는 것이야. 2개밖에 없고 그러면 원자 번호 3번부터 3번째는 이제 전자가 3개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거는 요 제일 안쪽 거는 이미 가득 찼고 이걸로 안정화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처음으로 전자가 하나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2개만 들어가면 안정해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8개씩 들어가게 되면 안정해집니다. 이거를 옥텟 규칙이라고 그래. 옥텟. 옥타브라고 들어봤니? 네.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라시도 이게 옥타브잖아. 왜 그걸 옥타브라고 부르냐면 8개의 음이라서. 옥타가 8이거든. 그리스어로 옥타가 8이에요. 그래서 옥타브, 옥텟 규칙, 옥타곤, 옥타코어 들어봤냐? CPU 뭐 8개 들어있으면 옥타코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런 것처럼 8개가 있으면은 안정해지는 거. 그거를 규칙으로 발견을 했고 그걸 이름을 붙여서 옥텟 규칙. 옥텟. 뭐 사실 원래 영어야. 영어라서 한글로 표현하면 좀 어색하긴 하지. 옥텟 규칙이라고 해서 2개, 8개, 8개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안정해진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주기의 원소는 하나, 2개면 끝이었어. 수소하고 헬륨이면 끝이었지. 2주기의 원소는 몇 개니? 세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라는 것이야. 아, 그래서 전자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사실은 원자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원자 번호가 하나씩 커지는 거잖아. 그거에 맞춰서 전자도 하나씩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요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수 있는데 2개, 8개가 들어가면 안정해진다는 얘기는 만약에 내가 지금 전자가 딱 이렇게 3개가 있는 리튬이야. 리튬이면 3번이잖아. 3번이면 내가 리튬이야. 내가 리튬이면 지금 양성자가 3개 있어서 전자가 3개가 딱 있어. 있는데 나는 있잖아. 이거 여기 제일 마지막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걸 하나를 다 해야 돼. 어떻게 하고 싶겠어? 전자를 야, 너 거추장스러워. 너 차라리 없어져 버려. 그러면 나 껍질 하나만 딱 하면 되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뭐 리튬이 정말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자연계의 법칙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튬 입장에서는 야 이거 2개를 유지할 거 없이 여기 제일 바깥에 있는 거 전자 하나만 어디 딴 데 갖다 버리자. 버리면 이거 없어지고 나면은 헬륨이랑 완전 똑같이 원자가 이거 전자 궤도 하나만 딱 유지하면 되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하나를 잃고 싶어 하는 성질이 굉장히 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니? 리튬이 전자를 하나 잃었다? 그러면 우리 갑자기 또 이온이 나오죠? 네. Li 플러스. 리튬은 항상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 Li 플러스? 그래. 왜 리튬은 항상 1 플러스밖에 안 되냐? 2 플러스가 왜 안 되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전자 하나만 잃어버리면 안정하니까 더 이상 잃어버릴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Li는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옆에 2족에 있는 거 베릴륨 별로 친숙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 밑에 있는 마그네슘으로 해볼까?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는 상태냐 하면은 지금 2개까지는 8개로 가득 찼어. 이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음에 8. 자, 이렇게 해서 전자가 10개 있는 상태에서 바깥쪽에 전자가 2개가 더 있는 상태인 거야. 세 번째 줄에. 그치? 마그네슘은 12개니까. 자, 좀 마이너스가 너무 많아서 좀 그러냐? 자, 어쨌든 마그네슘 입장에서는 야, 잠깐만 있어봐. 이거 세 줄이나 있을 필요가 있어? 이거 2개를 잃어버리자고. 2개만 어디 갖다 버리자. 그러면은 딱 2개 안정하게 돼가지고 내가 정말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이라는 녀석은 이온이 되면 무조건 E 플러스가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 그러면 이제 음이온에도 한번 그 적용을 시켜봐야지. 그치? 네. 음이온도 있잖아. 음이온 중에서 기억나는 거 뭐 산소 이런 거 있지. E 마이너스. 그치? 산소는 항상 E 마이너스가 된다며. 왜 E 마이너스가 되느냐? 산소 몇 번이니? 산소 8번? 아, 또 전자 지워야 되네. 자, 그냥 옆에다 하나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릴 거 그랬나? 자, 일단 세 번째에는 당연히 전자가 없을 테고 여기에서 2개 정도를 지워 놓은 상태인 것이야. 너무해. 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산소는 어떤 상태냐면 전자가 하나, 둘 해가지고 하나를 가득 채우고 있고 바깥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6개를 버리려니까 너무 많이 버려야 되는 거야. 아, 나 힘들어. 6개 버릴 수는 없어. 그러니까 2개를 어디서 받아오자. 어디서 주변에 있는 거 2개만 받아오면 딱 채워지고 안정화되고 좋겠네. 라고 해서 어디서 전자를 2개를 주워오고 싶어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산소는 번호가 10번이기 때문에 10번 아니잖아. 8번이잖아. 8번이기 때문에 어디서 전자 2개를 받아서 O2-가 되려는 성질이 강하다는 것이죠. 아, 야, 이거 미리 알았으면은 이거 굳이 이거 플러스 1인지 플러스 2인지 열심히 안 외웠어도 되는 건데 사실 이거 공부하는 게 더 힘들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는 이온이 되면은 몇과 이온이 되는지 그거는 확실히 아마도 기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고요. 그리고 족은 세로줄을 족이라고 하면 1에서 18족이 있다. 같은 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원자과 전자수. 이게 뭐냐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 궤도에 있는 전자의 수. 그게 원자과 전자라고 그래.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족이면 같다 이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보면 나트륨하고 칼륨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2줄을 가득 채우고 바깥쪽에 하나 있는 거고 칼륨은 3줄까지 가득 채우고 마지막 4번째 줄에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 자체는 한 개로 같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자, 좋아요. 그 밑에 있는 표는 뭐가 되게 많은데 몇 번까지 있니? 번호가 118번까지 있지. 이게 있잖아. 내가 얘기하지 않았니? 113번 넘어가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 118개야 이게 다? 아니야, 거기 생략된 거 있어. 생략된 게 뭐냐면 57번부터 71번에 그런 애들이랑 그다음에 악티늄족 밑에 있는 줄에 그쪽은 생략이 돼 있는데 사실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계에서 굉장히 드물기도 할 뿐더러 요 한 100번, 110번 정도가 넘어가면 이름들도 되게 이상해져. 무슨 뉴음인데 뉴음, 슘 이런 것들인데 다 무슨 사람 이름 따가지고 붙여놓은 그런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코페르니슘, 뭐 다름슈타튬, 니호늄 뭐 하여튼 이름이 되게 기기묘묘하게 되거든. 이런 것들은 실험실 상태에서 어떤 그 핵 융합 조건에 의해 가지고 열심히 합성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원소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고 자연계에 나오는 순간 불안정해서 다른 원소로 바뀌어 버려. 그래가지고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100번 넘게까지 외우라는 선생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고 알 필요도 없어. 표 찾아보면 되지 뭐. 그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전자 배치와 원자과 전자 여기 어느 정도 설명을 했는데 전자 배치라는 게 뭐냐? 원자에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전자 껍질에 전자가 채워진 다음 그러니까 여기서 안쪽에 있는 것부터 전자가 채워진다라는 거야. 안쪽에 있는 게 에너지 준위가 낮은 거거든. 낮아서 안쪽에서부터 채우고 이걸 다 채워야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줄에 있는 거에 전자를 채우기 시작한다. 그게 바로 이 전자 배치 거기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높은 전자 껍질에 전자가 채워진다. 그럼 원자 번호 1에서 18번까지의 원소의 전자 배치를 보니까 수소는 제일 안쪽 궤도에 전자가 하나 딱 있어. 그림을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아유, 제가 뭐 잘생기긴 했지만은. 자, 2번 헬륨을 보면 제일 안쪽에 있는 하나의 궤도에 전자가 딱 2개 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지.
그 다음에 리튬으로 가보니까 이거 두 개는 일단 깔고 가고 한 줄이 더 생겼네. 바깥쪽에 한 줄이 더 생기면서 거기에 전자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서 네온이 되면 오른쪽 끝에 네온이 되면은 두 번째 줄까지 가득 찼구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트륨이 되면 이제 한 줄이 더 생긴다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어우 야 이 정도 설명했는데 이해가 잘 되면 아주 그대들이 뛰어난 거임. 뛰어난 것이고 아주 그대들 고등학교 가서 과학을 매우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13페이지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죠. 13페이지까지만 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3페이지까지만 하고 원래는 15페이지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13페이지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것만 잘 이해가 됐다면 아까 요거 얘네들이 왜 Li는 플러스가 되고 산소는 E 마이너스가 되려고 하는지 사실 이게 마음만 먹으면 6 플러스가 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6 플러스가 되느니 차라리 E 마이너스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자, 1번. 다음은 알칼리 금속. 갑자기 또 알칼리 금속은 어디서 나왔느냐? 1쪽에 있는 원소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그 내용은 14페이지에 설명이 나오거든. 알칼리 금속이랑 뭐 할로겐이랑. 그래서 일단 그냥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자, 알칼리 금속 M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과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칼로 잘랐을 때 쉽게 잘라지며 손톱으로도 잘라지는데 칼로 자르면 얼마나 잘 잘라지겠니? 잘 잘라져요. 손톱으로 자를 수 있어. 칼로 잘랐을 때 당연히 쉽게 잘라지고 공기 중에서 자른 단면의 광택이 빨리 사라졌다. 빨리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런 거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성질을 갖는다는 거야. 1쪽에 있는 애들. 수소 빼고 수소는 금속 아니에요. 자, 그림과 같이 금속 M을 물에 넣었더니 물의 표면에서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기체가 발생하였다. 폭발해. 폭발이라기보다는 물기둥이 확 기체가 갑자기 한꺼번에 발생을 하니까 그 기체 부피에 의해 가지고 물을 밀어 올려서 물기둥이 나오는 물고기가 이렇게 훅 해가지고 물고기가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 펑 하니까 그 충격에 의해서 물고기들이 이렇게 배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잠깐 기절을 하더라고. 그 이후에 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걸리지 않았어. 중요한 건 걸리지 않았고 몰라 나만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지만 나보고 뭐라고 하진 않으셨어.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많이 있었거든. 다른 거는 혹시 나올 때가 있으면 얘기해 줄게. 말고 뭐 청산가리 뭐 이런 것도 있었어. 자, 청산가리 뭔지 아니? 네. 그래요. 자, 나의 수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더니 붉게 변했다. 아하.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게 변하려면 뭐가 생기면 그렇게 되는 거죠? 무슨 성질이면? 산성? 염기성? 그렇지. 염기성이면. 염기성이 되면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자, 그러면 1번. 금속 M은 무르고 반응성이 크다. 맞아요. 네, 맞아요. 무르다는 얘기는 잘 잘라진다는 얘기지. 반응성이 크다는 건 물이라든지 이런 거랑 격렬하게 반응한다. 그걸 반응성이 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2번. 나의 수용액에는 OH-가 들어있다. 맞아요. OH-가 들어있으니까 염기성이라서 붉은색으로 변했겠지. 그 다음에 금속 M은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한다. 반응해요. 반응해서 산화가 되는 거야. 산화가 되니까 광택을 잃어버리고 뿌옇게 이렇게 바뀝니다. 물과 반응하여 생성된 수용액은 산성이다? 틀렸네. 염기성이죠. 염기성이 돼요. 그 다음에 실험 과정 및 결과 가와 나를 고려하여 금속 M의 보관 방법을 쓰시오. 이 M이 나트륨 같은 이런 거란 말이야. 어떻게 보관한다고요? 기름 속에다가. 기름 아니면은 파라핀 같은 데다가 담아서 보관하게 돼. 액체 파라핀. 파라핀이 뭔가요? 양초 만드는 원료죠. 양초 만드는 원료. 그것도 이제 기름이랑 뭐 성분이 거의 비슷해요. 자, 2번.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H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라고 했는데 보니까 A, B, C, D 얘네들이 2주기로 똑같은데 각각 1족, 2족, 16족, 17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A에서 H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분류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금속 원소는 어느 것들이 될까요? 아마도 A, B, F. 그렇지. 1족, 2족에 있는 녀석들이 금속 원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16족, 17족에 있는 애들이 비금속 원소가 될 것이다. 그래놓고 왼쪽에 있는 주기율표를 보면은 1족, 2족에 2주기, 3주기야? 그러면 리튬, 베릴륨이랑 나트륨, 마그네슘이네, 산소, 플루오르랑 황염소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여기 문제에서 사실 임의의 원소 기호라고 했으니까 그것까지 필요한 건 아니야. 자, A하고 E의 공통적인 성질을 두 가지 쓰시오. 자, A하고 E를 보니까 1족
이게 바로 무엇이니? 방금 얘기했던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의 공통적인 성질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다. 이거부터 아마 웬만하면 쓰게 되더라고 사람들이. 내가 그 물에다 던진 얘기를 해주면 꼭 그렇게 그거부터 쓰더라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은백색 광택이 난다든지 아니면 산소와 반응해서 쉽게 빨리 산화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무르다, 잘 잘린다 뭐 이런 것들도 쓸 수 있겠죠. 자, 적당히 2가지 정도 써주면 될 것이고요. 다음에 3번 A에서 D의 원자과 전자수를 각각 쓰시오 라고 했으니까 A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것에 전자가 몇 개 들어있느냐 라는 거니까 1쪽이면 몇 개라고요? 1개 딱 존재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A는 1개, 그럼 2쪽에 있는 B는 2개. 그렇지. 그 다음에 16쪽에 있는 C는 16개 이러면 안 돼. 16개 그러면 안 되고요. 지금 2주기하고 3주기까지는 어때? 중간에 주기율표를 보니까 3족부터 12족까지가 뻥 뚫려 있지. 뻥 뚫려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참 신기하게도 1족은 1개, 2족은 1개인데 13족이 3개, 14족이 4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원자과 전자가.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있느냐, 그게 원자과 전자거든. 전자의 개수야. 따라서 C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6개 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것이고, 6개 있으니까 욕심이 나는 거야. 2개만 더 있으면 되는데, 2개만 더 있으면 가득 채울 수 있는데 라고 이렇게 욕심이 난다는 거지. 자, 17쪽은 원자과 전자수가 7개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A에서 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물과의 반응성은 E하고 A, 그러니까 E하고 A 둘 다 물이랑 반응 잘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게 더 반응성이 크냐라는 그 얘기잖아. 요거에 대한 설명이 사실 14페이지에 나와. 14페이지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거 설명하면 조금 더 길어지니까 요까지 오늘은 요까지만 딱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14페이지 설명부터 하고, 14페이지 앉아. 아직 숙제를 얘기하지 않았어. 자, 아직 얘기하지 않았어. 자, 그래, 숙제를 얘기해줘야지. 자, 보자. 적어가세요. 숙제. 자, 몇 페이지까지 풀어오면 되느냐 하면요, 31페이지까지 풀어오면 돼요. 아니 왜? 아니 어제 31페이지. 쌤 이거 놓고 가도 돼요? 이름 써놓고 그러도록 하세요. 야, 원래 37페이지까지 하려다가 31페이지까지라고 줄인 거임. 스톱을 부탁해요.